응급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날 밤 11시 40분 병원 응급실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명백히 다급했어요. 저기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환자분은 어떤 상태인가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얼굴이 새하얗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세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숨도 가쁘게 쉬고 계시고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장마비의 전형적인 증상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골든타임이었어요. 지금 몇 살이신가요? 71살이에요. 평소에 드시는 심장 관련 약이 있나요? 네, 혈압약이랑. 잠깐만요. 뭔가 작은 알약도 가방에 항상 들고 다니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남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이 급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119에 신고부터 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해보세요. 그 후 15분간 저는 전화로 그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환자분은 의식을 유지하고 계셨고 병원에서 응급시술을 받은 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만약 그날 밤 그분이 혼자 집에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이 없었다면,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에요. 저는 지난 4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경우들은 혼자 계시다가 발견된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이미 늦은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혼자 있을 때 증상이 시작됩니다. 가족이 함께 있었다면,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컸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심장마비가 오면 즉시 의식을 잃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심장마비 환자들에게는 증상이 시작된 후에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68살이 되신 김정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부인이 시장에 나가신 사이 혼자 집에서 신문을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왼팔까지 저려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김 씨는 며칠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었던 심장마비 대처법이 생각나셨대요.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추고 소파에 편안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셨죠? 119 신고, 현관문 열어두기, 이웃에게 연락하기, 올바른 호흡법까지 완벽하게 하셨어요.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까지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실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만약 김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참고만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누군가는 혼자 있는 상황에서 심장마비 증상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실전 생존법이에요. 특별한 의학 지식이나 복잡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와도 살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모습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진짜 심장마비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돼요. 마치 감기가 콧물로 시작되듯이 심장마비도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이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만났던 박순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살이 되신 분이었는데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요즘 손자 돌보느라 좀 무리했거든요. 박 씨는 계속 설거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더라고 하셨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뭔가 무거운 것에 눌리는 것 같았고 왼쪽 어깨까지 뻐근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때도 나는 단순히 어깨 결린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박 씨는 다행스럽게도 며칠 전 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어요. 심장마비 증상에 대한 얘기였죠. 딸이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전해줬었거든요. 엄마, 가슴이 아프면서 어깨나 팔까지 아프면 심장 쪽 문제일 수도 있대요. 특히 엄마 같은 나이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박 씨는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이 단순한 피로나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설거지를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이게 바로 생명을 구한 첫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추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장이 이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거든요. 심장마비의 대표적인 증상들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흔한 건 가슴 한가운데 부분에 느껴지는 압박감이에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뭔가 무거운 게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 같다거나 가슴 속에서 쥐어짜는 것 같다고 하세요. 이런 통증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고 왼팔이나 어깨, 목, 턱 쪽으로 퍼져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작스러운 식은땀, 메스거움, 구토, 극심한 피로감, 숨이 차는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가슴 통증 없이도 이런 증상들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특히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나타났다면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셔야 해요. 계단을 오르고 계셨다면 계단 오르기를, 청소를 하고 계셨다면 청소를,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운동을 즉시 멈추세요. 작년에 진료했던 최동수 씨는 이 부분에서 아주 좋은 판단을 하신 분이에요. 69살 되신 분이었는데 아침에 동네 뒷산을 산책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보다 빨리 걸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최 씨는 즉시 산책을 멈추고 근처 벤치에 앉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참고 집까지 가자고 생각하시는데 최 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증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셨어요. 가슴 답답함이 계속되고 왼쪽 어깨까지 뻐근해지는 걸 느끼셨어요. 그때 최 씨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아요. 이미 문제가 생긴 엔진에 더 무리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을 느끼는 순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앉거나 누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활동을 멈추는 건 첫 번째 단계일 뿐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멈춰서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들을 차근차근 따라 하셔야 해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정말 생명을 구하는 실전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활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자리를 잡으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생존 전략을 시작해야 해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건 평소에 드시던 심장 관련 약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특히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약은 작은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슴이 아플 때 혀 밑에 넣고 녹여서 드시는 거예요. 만약 이런 약을 가지고 계시다면 즉시 복용하세요. 지난달에 만났던 한영호 씨의 경우가 좋은 예예요. 70살이 되신 분인데 10년 전부터 협심증으로 저희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혼자 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평소 선생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가슴이 아프면 일단 약부터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한 씨는 즉시 화분에 물 주기를 멈추고 거실 소파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시던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서 혀 밑에 넣으셨어요. 약이 입안에서 녹으면서 약간 따끔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복용하신 거예요. 이 약은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개선해 주거든요. 보통 1분에서 2분 정도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만약 5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한 번 더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대 3번까지만 드셔야 해요. 아스피린을 평소에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혈전을 예방하는 약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평소에 처방받아 드시던 약만 드셔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남의 약을 빌려 드시면 안 돼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을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드시던 약이 없으시다면 2단계는 건너뛰시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약을 드셨다면 이제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지켜보다가 안 되면 전화하자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전화가 연결되면 침착하고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있어요.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123번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작년에 치료했던 김민정 씨는 이 부분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대처하신 분이에요. 65살 되신 분이었는데 토요일 저녁 혼자 집에서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드라마가 너무 긴장되어서 그런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김 씨는 즉시 텔레비전을 끄고 소파에 편안히 앉으셨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119에 전화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좀 더 기다려보자고 생각하시는데 김 씨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잘못 판단해서 늦는 것보다는 빨리 대처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실제로 김 씨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실제로 심장마비 초기 단계였거든요. 만약 더 기다렸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119에 신고를 하셨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현관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갑자기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심한 경우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체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난해 겨울에 있었던 송기철 씨의 경우를 말씀드리려. 72살 되신 분이었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식사 후에 갑자기 가슴 통증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는데 신고 후 약 5분 뒤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 문이 잠겨 있었다면 최소 10분은 더 지체됐을 거예요. 심정지 상황에서 20분은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시간이거든요. 문을 열 때는 가능하면 대문과 현관문을 모두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하거든요. 또 애완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나 고양이가 구급대원들을 경계해서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문을 열어두셨다면 이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좋은 자세는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거나 반쯤 누운 자세예요. 다리는 약간 구부리고 쿠션이나 베개를 무릎 밑에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만약 숨이 많이 차신다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완전히 누워 있으면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목과 가슴을 조이는 옷들은 풀어주세요. 넥타이, 벨트, 브래지어 등을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돕는 게 중요해요. 시계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도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부분이 정말 생사를 가르는 핵심이거든요. 기본적인 준비를 마치셨다면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는 것도 중요해요.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족에게 연락할 때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전달하세요. 지금 심장마비가 의심되어서 119에 신고했어. 빨리 와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빨리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가족이 멀리 있다면 가까운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돼요. 올해 초에 만났던 정순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4살 되신 분이었는데 남편분이 친구들과 낚시를 가신 날 혼자 계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아들이 부산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했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와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셨어요. 나중에 병원에서도 가족이 올 때까지 함께 있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요. 바로 올바른 호흡법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하지 못해서 온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요. 이때 올바른 호흡법으로 최대한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호흡법은 이렇게 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6 호흡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도 떨어져서 심장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호흡할 때는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올라오도록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폐로 보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치료했던 이재훈 씨는 이 호흡법을 정말 잘 활용하신 분이에요. 67살 되신 분인데
젊었을 때 태권도를 오래 하셔서 호흡법을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우신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호흡에 집중하니까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숨쉬기도 좀 편해졌고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의식이 또렷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선생님도 호흡을 잘 유지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우선 일어서거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주거든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위험이 있어요. 토하고 싶어도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면 돼요. 또 기침을 강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건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서 위험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끝까지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계속 말을 걸어보세요. 지금 통증은 어떤가? 호흡은 괜찮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몇 년 전에 만났던 박영식 씨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70살이 되신 분이었는데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식을 유지하셨어요. 나는 지금 괜찮다. 구급차가 곧 올 거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몇 시에 증상이 시작됐고 어떤 약을 먹었고 지금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응급처치가 훨씬 수월했고 병원에서도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잠깐 좋아졌다가도 다시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계속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시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이나 이웃이 먼저 도착했다면 그분들에게도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지금 어떤 느낌인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의료진에게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면 구급대원들의 지시에 따르세요. 이때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평소 앓던 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에도 계속 의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구급대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평소에 이런 방법들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시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가족들과 함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나눠보세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가족 모두가 이런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중요하고요. 평소에 응급 상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19 신고, 현관문 열기, 편안한 자세, 가족 연락, 호흡법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시면 돼요. 또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경고 신호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계단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증상들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며칠 전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신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혈관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최근 몇 달간 계단 오를 때 예전보다 숨이 많이 찼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가끔씩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기셨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언젠가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금연은 기본이고 금주도 권해드려요. 술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또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가능하면 꾸준히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정도 빠르게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시는 게 좋아요. 약물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끊거나 줄이면 안 됩니다. 또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항상 휴대하시고 유효기간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평소에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어보는 사이가 되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났던 조경희 씨의 경우가 좋은 예예요. 70살이 되신 분인데 혼자 사시면서 평소 같은 층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하루라도 물 주는 소리가 안 들리면 이웃들이 안부를 물어보곤 하셨대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달리 물 주는 소리가 들리지 않자 옆집 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눌러보셨어요. 대답이 없어서 이상하다 싶어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 보니 조 씨가 거실에서 쓰러져 계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받고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만약 이웃에 관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가족들과도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 연락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단축번호로 저장해 두시고요. 또 평소 복용하는 약물 목록도 지갑이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응급실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가족들과 함께 만약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야기해 보시고 실제로 전화번호 찾기나 응급약 위치 확인 같은 것들을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필요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들에게도 말이에요. 심장마비는 정말 무서운 질병이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하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 대부분이 초기 대응을 잘해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경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해 보세요.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평소 생활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생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혹은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